미세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 영역 안으로 국가 그 자연으로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국가의 통치로서 다 설명되지 않는 미세먼지의 어떤 자율성 내지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제 분석 틀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작은 먼지입니다. 먼지. PM이라고 하는 거는 파티큘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직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M10이면은 10 그 마이크로미터고 그다음에 이제 PM 2.5면 이 직경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게 머리카락이고 여기 이제 PM10이 요 파란색이라면 요 PM 2.5는 요 안에 다시 이제 4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먼지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요게 중요한데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2차 오염물질이 중요한데요. 요걸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1차 생성과 2차 생성으로 나눠져요. 1차 생성은 불뚝, 자동차 배기가스 저기 나오는 곳, 머플러,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박의 불뚝, 공장,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제일 먼저 나올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오염물질 1차 생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유기성 화학 물질이라 휘발성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질산염, 황산염 이런 것들로 다시 바뀌어요. 이게 2차 생성입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이 대기 중에 PM 2.5 우리가 이제 이 PM 2.5는 그냥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라고 해요. 이게 꼭 지금 합의가 잘 안 됐는데 요거를 미세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편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초미세먼지라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암물질.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WHO의 권고 기준이 있고요. 요게 이제 권고 기준에 따르면 그 사망자 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호흡기 질환의 환자 수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리죠. 제가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냐면 여러분이 지금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8년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대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울 올림픽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난방을 대부분 연탄으로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난방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매연 심하고 그래서 서울의 그 어떤 대기가 굉장히 질이 안 좋았었습니다. 올림픽은 저희가 해야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대기 관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국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대기가 국가에 의해서 다시 이제 통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굉장히 세게 해요. 뭐 차량 부재 운영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이 심한 공장 같은 거 이전시키고 철거시키고 그다음에 상계동 같은 뭐 이런 그 당시 이제 달동네라고 했던 불량 주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대기 때문만은 아닌데 같은 철거시키고 해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일어나면서 대기질을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대기 관리 체제도 좀 웃긴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 관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합니다. 지방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대기 관리를 해요. 해왔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돈을 수도권에만 계속 뿌렸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예산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이렇게 한번 대기가 국가자연으로 추상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세먼지가 또다시 이제 사회적인 쟁점이 되죠.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된 거는 그 당시 88년에 비해서 지금 한 2000년까지 왔을 때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그만큼 더 대량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미세먼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디젤 자동차라든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가가 나서서 지금 또 이제 국가 자연으로 추상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지금 국가 자연으로 추상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쟁점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서 더 심해진 거냐 아니면 더 좋아진 거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는 88년 그때 한번 서울 대기질 통계를 봐라, 훨씬 나빴다. 그때는 이제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TSP라고 해서 총부유물질이라고 하는 먼지 개념의 그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TSP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딱히 미세먼지라고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TSP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았다는 뜻이죠. 이 대기 중에. 그때 비하면 지금 더 좋아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꾸 사회적으로 이 문제화시켜서 청정기 많이 팔려고 한다. 예를 들면 자본이 좋은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기를 상품화시키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신 걸 텐데,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냐 우리 탓이냐.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빠진 거냐 아니면 우리 내부의 원인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 세 번째는 환경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제가 본 세 가지 쟁점인데,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 쟁점들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봄철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이런 거 볼 때 실제로 위성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 색깔이 들어가는 거 우리 보기 좋으라고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더라고. 여기가 이제 뭐 빨간색 이렇게 표시하고 되게 막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구분해서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파란색이 2차 생성이고 빨간색이 1차 생성입니다. 수도권에 보면 1위가 경유차예요. 경유차에서 제일 배출원 별, 소스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는 경유차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1등이고 건설기계가 2등입니다. 이 뜻은 뭐냐? 우리나라 경유차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에서 이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1차보다 2차가 더 생성량이 많죠. 이거는 대기 중에서 자기들끼리 막 화학 반응을 해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한 것보다 자기들이 공기 중에서 만들어진 게 더 많다. 이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부 자료인데, 환경부 자료를 보시면 환경부 자료는 이 추세가 점점 대기 질이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더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이제 PM 그 2.5 같은 경우는 측정 자체를 2015년부터 했어요. 그 전까지는 시뮬레이션이고 추정치고 비공식 자료고,
2015년부터 이제 기준이 만들어져서 이제 측정이 된 건데 여기도 뭐 약간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아졌다. 이게 환경부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책은 95년부터 이제 환경 기준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환경부 자체가 9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95년에 이제 기준이 도입돼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대기질을 관리해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선이 됐지만 약간 악화되고 있다. 2013년부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PM10이고 이게 PM2.5인데 PM2.5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것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측정하는 장소,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소가 서울에는 구가 25개잖아요. 서울에는 측정소가 25개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이. 자, 여기 전라북도에는 측정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빨갛죠? 이게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여기 몇 개나 있을까요? 측정소가 전라북도에는. 2개 있습니다. 2개. 여기는 서울에는 25개 있고 그만한데 여기 이렇게 큰데 2개 있습니다. 2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측정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난다는 뜻은 여기에 오염 배출원이 되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 왜 많을까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이쪽에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선박도 굉장히 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선박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기계도 굉장히 많은데 덤프차도 사실은 기계예요. 덤프트럭은 기계입니다. 트럭으로 차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덤프트럭도 기계로 분류되죠. 그래서 이제 기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농기계, 선박 뭐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준인데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이게 이제 WHO 맨 밑에가 권고 기준입니다. WHO에서 이렇게 하면 심폐질환이나 폐암 환자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게 권고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잠정 목표 1이었어요. 굉장히 완화된 목표였다가 최근에 이제 잠정 목표 2로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좀 강화시켰죠. 그래도 잠정 목표 1보다는 약간 줄어들었고 권고 기준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죠.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 미세먼지 기준이 WHO 권고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미세먼지 저감리 관리에 특별법도 만들고, 5년마다 관리 종합대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 미세먼지 정보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돼서 지금 이제 여기 위원장이 반기문 씨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해서 5월달에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기구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좀 스킵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잠깐만 요거를 중장기 대책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수도권만 했다가 이제 지역별로 대규모 배출원이 밀집된 것도 관리하겠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동북아 협약 체결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계층에는 더 신경을 쓰겠다. 유아라든가 노인 이런 분들한테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쟁점을 좀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냐 아니면 더 늘어났냐 뭐 이런 쟁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계로 보면 이게 경향적으로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체감하시기에는 어때요?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죠. 네. 네. 그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직 그 합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요. 대안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 농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농도는. 근데 예를 들면 같은 미세먼지 안에서 PM10이 차지하는 포션하고 PM2.5가 차지하는 포션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PM2.5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옛날보다 더 이게 나빠졌다고 보는 분들인데, 수치로는 농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느끼냐? 위해도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PM10보다는 PM2.5가 훨씬 위험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농도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미세먼지가 위험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해도가 높아졌다고 하고, 아니면 이게 정말 언론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냐? 왠지는 모르지만 과잉 대응하는 거냐? 아니면 마스크 제작하는 그 회사의 힘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그 국가 자연의 틀짓기 전략으로 이걸 해석해 볼 수는 없는다. 국가가 이런 거를 국가 자연으로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프레임을 우리한테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정말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데,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 지금 거기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 기울기가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크게는 아닌데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서 이 건국대학교의 저 우정원 교수는 그 어느 정도는 지금 나빠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좀 나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빠졌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거는 거의 다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합의하는 건데,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의 다이나믹스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체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정체. 그리고 기상이 그 현상은 굉장히 복잡해요. 변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중국에서 바람이 쭉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방향이 막 바뀌기도 하고, 그죠? 만약에 중국에서 바람이 그냥 쭉 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세먼지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인도. 우리나라에서. 보셨어요? 자, 중국에서 바람이 그냥 쭉 온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곳은 백령도죠. 백령도에 또 측정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백령도보다 서울이 더 나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바람이 일정하게 불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 세기, 습도, 온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건물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찰력이 또 달라져요. 그 표면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바람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뒤섞여서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쉽게 얘기 못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들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빠졌다. 왜냐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 기압의 차이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차이가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기압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정체되거나 아직 블로킹돼서 아예 안 움직이거나 이런 날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비산먼지는 이제 타이어가 막 달아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생물성 연소, 시골 가보시면 막 쓰레기 태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돼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갑자기 많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요건 이제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PM10이 많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요게 암모니아거든요. 노란색이게 암모니아가 계속 있으면서 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 때문에 화학 반응이 확 촉진돼서 2차 생성이,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되면서 이 배출량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관측된 농도가 우리가 샘플링 한 걸 보면 그동안 과소 평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이 개별 입지라고 해서 공장이 조그만 공장들은 이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뭐 시골 구석 같은 데 아무데나 막 입지를 해요. 아무데나 로케이션을 잡아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산업 단지는 그래도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니네 얼마만큼만 배출해라.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때리고 관리가 되는데 이 개별 입지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 그런 데가 많은 데가 김포, 그 다음에 우리 한신대학교가 있는 오산의 화성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입지가 10,000개가 넘어요. 이런 데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대로 막 미세먼지가 막 나오죠. 엄청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잘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집계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통계에서 샘플링을 돌려봐도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하고 실제로 농도를 측정해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소 산화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 남쪽 부분 이게 이제 화성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단지 말고 개별 입지가 많은 곳 이런 데가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되는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늘었다 줄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렵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서 다시 이론을 해보면 이론을 거꾸로 가보면 미세먼지가 지 맘대로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더 영향이 있냐 우리 거냐 이런 건데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한 40에서 70%가 외국 영향이라고 해요. 꼭 중국만이 아니고 몽골도 시작해서 그런데 대체로는 이제 소풍이 불면 그건 맞습니다. 고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지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중국 탓이 크다라는 식으로 야 고농도일 때는 70%나 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떠넘기죠. 영역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기라고 하는 내셔널라이즈드 에어라고 하는 독특한 사고 방식을 우리한테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기에 국적이 없는데도 중국 거, 우리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우리 프레임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중국 지도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산둥성이거든요. 산둥강도 있는데 근데 이 산둥성에 1,100개의 미국 기업이 있어요. 중국 기업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미국 댁인가요? 중국 댁인가요? 이 미세먼지가? 중국발입니까? 미국발입니까? 누구 거예요? 애매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공장도 많이 짓고.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누구 겁니까?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중국 건가요? 우리 자본이 투자했으니까 우리 건가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요 표를 좀 보시면 이게 재밌는데, 이 고농도 때예요, 다.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을 때. 보면 수도권에서 평균 농도가 이 정도 되는데,
국내외 기여도를 보면 이때는 국내가 훨씬 높죠. 국외가 적고. 그때 비슷한 농도일 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가 적고 국외가 높아요. 그리고 요때도 이제 최고 농도하고 이제 평균 농도가 이제 최고 농도는 굉장히 더 아주 나쁠 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때 보면 국내가 훨씬 높아요. 국외가 적고. 그리고 똑같이 서울을 봤는데 이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미국 나사하고 공동으로 이제 포러스 H라고 하는 그 조사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때는 국외보다는 국내 요인이 높다고 봤고 서울특별시는 국외 요인이 높다고 또 봤습니다. 네. 이것도 뭡니까?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중국도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뭐 대기오염 방지는 중국도 워낙 스모그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서 자기들도 이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외국 논문에 봐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는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러스 AQ에서 미국 나사하고 같이 이제 우리나라 환경과학을 조사한 건데 재밌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 기여도가 어디가 높냐. 여기 하나가 맨 위에가 이제 한국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다 이제 중국인데 베이징, 산둥, 상하이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이걸 합쳐야 되겠죠. 보시면 대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할 때 한국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최근 정체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이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다이나믹할 때랑 비슷하게 블락킹되어 있을 때도 사우스코리아가 높아요. 그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항상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레인지를 두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 기여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니네 중국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영역화 전략이 성공할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 탓을 할 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다 화석 경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이 스케일링을 업 시켜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뭐 한국 사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구 전체의 문제로 이 문제를 스케일 업해서 이건 화석 연료의 문제다, 화석 자본주의의 문제다라고 시민사회가 전략 수정을 좀 요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부의 대책인데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장관이 그전에 한국의 장관이 되자마자 이제 막 얘기한 거예요. 실외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차량 운행 제도도 운행 제한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인공 강우를 실험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언론에 주로 나온 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경부에서 이런 뭐 몇 가지 대책 이런 것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유차 대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유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조금 주는 것 이런 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수도권 아까도 보셨다시피 수도권에서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 디젤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성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왜 그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 수도권의 디젤차가 계속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예, 그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의 가격을 싸게 해줬어요. 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은 이제 상용 자동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트럭이 픽업 트럭이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결국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값을 많이 낮춰줬죠. 또 하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친환경차라고 해줬어요.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녹색 성장이 국가 시책이었거든요. 국가 시책. 그림 기억나시죠? 녹색 성장. 경유는 CO2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가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게 이제 경유의 특징인데 CO2는 안 나오지만 대신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CO2가 안 나오는 경유차는 클린하다 라고 해서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해서 그때부터 쫙 이렇게 늘어났어요. 경유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차량이라고 해서 주차비도 깎아주고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디젤 차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제 결심을 해서 여기다가 경유 자동차는 줄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그널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지금 이 경유 가격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갑자기 뭐가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가격을 아마 점차적으로 지금은 100대 85 정도 되거든요. 휘발유 가격 차이가. 요거를 100대 91 내지 93 정도로 올려서 경유의 이제 메리트를 좀 줄이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폐경유를 근데 이제 지금도 좀 제도적인 공백이 뭐냐면 노후화된 그 경유차를 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빨리 퇴출시켰다고. 그러면 그 돈 갖고 다시 경유차를 사요. 새 경유차를 사요. 지금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신호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출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휘발유나 기름에 들어가 있는 세금을 80대 15로 해서 교통시설, 도로 만들고 이런 데다가 돈 쓰는 거가 80, 그 다음에 나머지 15는 환경 개선 쪽으로 쓰게 되는데 저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60대 35 정도로 해서 기름에서 붙어 있는 세금을 쓸 때 세출 구조를 환경 쪽으로 좀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미세먼지는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화석연료를 쓰는 데서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일 확실한 미세먼지 대책은 이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석탄화력 발전소도 없애야 돼. 그다음에 경유차도 없애야 돼. 선박 없애야 돼. 이런 걸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 대책의 주도권을 지금 환경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는 절대로 경제부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거든요. 없잖아요. 환경부가 기재부 가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산자부 가서 깨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힘없는 부서가 환경부인데 거기다가 다 이제 미래나 미세먼지 대책 다 세워라라고 해놓습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마스크를 지급한다거나 공기청정기를 학교마다 다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상품화 쪽으로 대책이 자꾸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옮겨간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쪽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상품화 방식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차원, 저건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했는데 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공기가 상품화되는 방식으로 자꾸 대책이 나오고 있다. 근데 재밌다고 하면 좀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공기청정기 실내든 실외든 공기청정기를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는 뭘로 돌립니까? 전기로 돌려야 되거든요. 전기 어디서 만들어요? 또 석탄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이제 연령대도 그렇고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더 취약하고 또 임산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저희가 이제 다른 제가 자료를 아까 좀 빨리 스킵을 해서 그런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많고 미세먼지가 유발되는 입지 근처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들 가까이에 많이 사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세먼지 유발을 많이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어느 지역에 가냐면 가난한 동네 많이 갑니다.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들이 많거나 이래서 저항을 하기 힘든 곳 이런 쪽으로 많이 입지를 해서 그분들이 미세먼지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환경 불이의 문제, 이 말은 인저스티스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자연으로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중앙 집중화하는 전략이 특히 환경부도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는 대기를 상품화시키고 미세먼지 피해 역질성을 가중화시키는 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이 놀라셔요.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폐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분이 이제 KIA에 있는 이제 박사님인데 이분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노 발전기 10개를 폐쇄했을 때하고 오래된 발전기 우리나라 지금 화력 발전소가 80개 정도 되는데 노 발전기 10개를 폐쇄했을 경우하고 발전기를 동해안 저쪽 동해안 쪽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폐쇄했을 때는 0.054인데 감축 농도가 기여율은 0.23%고 동해안 쪽으로 하면은 감축 농도가 훨씬 많아지고 기여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보다 동해안으로 이전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 이 뜻이거든요. 이게 당연하게 노 발전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서해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해봤자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얘를 폐쇄시키면 이쪽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는데 아예 동쪽에 세우면 이쪽 나머지 부분은 아예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저쪽 바다, 우리나라 동해 바다 쪽으로 미세먼지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동해 쪽에 계신 분들이 그 주변은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갑자기 분들이 막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이것도 보면 보시면은 배출량 기반으로 해서 국내 이제 권역별 기호도를 공부하고 농도 기반하고 하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배출량 기반은 1차 생성을 중심으로 주로 보는 거고 농도는 1, 2차 다 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휘발성, 유효화물질, 암모니아 이런 게 다 지역별로 기여도가 조금씩 다른데 농도로 딱 놓고 보면 충청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많이 놀라시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배출량 기반으로 보면 이제 각각 뭐 산업별로 이렇게 기여도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당연히 농업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네? 그렇죠. 축산업 때문에. 축산 폐수하고 축산 분뇨 이런 것들이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농도로 보면 농업이 굉장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농업이. 이것도 축산업 포함한 농업인데 그래서 이게 농업이 생각보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생성 때 암모니아가 워낙 활발한 매개를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인데 그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자연으로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전략이 늘 이제 유효하지는 않다는 거죠.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고 변수도 많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뜻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 미세먼지 발생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 정책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2차 생성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의 자율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배출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다 배출을 통제하는 전략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포함되지 않은 복잡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새로운 질문을 자꾸 이제 던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미세먼지를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로 간주해서 우리의 정책을 구성할 건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공공 보건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새로운 또 국면으로 우리 보건 의료 정책을 또 좀 바꿔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기 청정기 생산을 둘러싼 자본 시장의 변화 이런 거에도 미세먼지가 깊숙이 관련하고 있고, 외교 관계, 담론 구조 변화, 우리 인식 전환 이런 거에도 계속 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주체로서 미세먼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가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고,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좀 정교한 경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쟁점별로 저는 아까 스케치만 좀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세먼지가 여기 개입을 하고 또 작동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형을 바꾸나 이런 거 아주 구체적인 경험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외국과 관련해서 업스케일 전략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탓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업스케일 전략이 반드시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들이 보통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개별적 대응을 하는데 이거는 좀 까놓고 얘기하면 대기를 엔클로즈하는 거예요. 공공재인 대기를 사적으로 소유해서 나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거야.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센 청정기 사가지고 내 대기만 사유화해서 나는 좋은 거 마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를 엔클로즈하는 건데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전략일까? 이런 거. 그다음에 환경부가 그럴 능력이 될까? 제대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결국은 이제 이 국가 전체적인 과제인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어제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기후변화 회의인데 끝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얘기를 했어요. 푸른 하늘, 국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거든요. 왜 그런 제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현 정부에서는 아직 이런 그 화석 연료를 제한한다거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